너무 끔찍해요. 개들이 얼마나 딱딱해. 개딱지 같은 거. 날카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막 그 따개비 같은데 긁히는 것처럼 개 등딱지랑 막 집게 이런 데다가 다 긁혀가지고 그다음 들어갈게요.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들은 도시전설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도시전설들이 있죠. 뭐 개 드럼통 욕조라든가 뭐 이어폰 괴담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억의 도시전설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전설들 읽어보고 이 도시전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상당히 엄선된 도시전설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개 드럼통 욕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도시전설은 아니고 일본의 도시전설인데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개 드럼통 욕조. 일본의 도시전설. 고찬 OCH에서 처음 퍼진 이야기로 추정된다. 야쿠자들이 사용하는 고문 방법 중 하나로 살아있는 사람을 결박해서 드럼통 안에 넣고 그 안에 작은 개를 꽉 채운 뒤 개가 드럼통 속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먹도록 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인터넷에서 도는 원문에서는 여자 문제로 빚을 진 한 남자가 야쿠자들의 돈을 들고 도망쳤다가 잡혀서 이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묘사가 상당히 그로테스크하다. 아래의 인용문은 위에 링크된 원문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인쇄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야쿠자가 사람 찾는 전단지 의뢰를 해왔다. 듣자 하니 여자 문제로 빚을 졌다는 모양이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놈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역시나 우리 집에 기어들어왔다. 요 며칠간은 잔뜩 불안하게 지냈건만 드디어 집을 들켜서 그 아는 사람이 붙잡혔다. 현장을 마주한 나는 야쿠자에게 끌려가 드럼통에 쳐넣어진 그를 목격했다.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호스를 열자 거기로부터 대량의 개가 드럼통 안으로 들어갔다. 어이, 이봐, 살려줘! 이것들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놈은 그렇게 절규한 뒤 몇 번이고 괴성을 지르며 죽어갔다. 야쿠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필사적으로 변명했던 나는 어찌어찌 풀려났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희생자와 한패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빠찡코점에서 만나 가끔 어울리는 정도였을 뿐 문자 그대로 그냥 아는 사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괴담이 있는 겁니다. 개 드럼통 욕조 괴담. 이 괴담이 상당히 유명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의 습성이나 신체 구조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일단 개는 바다 생물들의 사체를 주식으로 삼고 간혹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신보다 작은 개나 개찌렁이 등을 먹지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에게는 결코 먼저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개의 구강 구조상 인간의 피부를 단시간에 찢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가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대량의 개를 산채로 조달해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호스로 뿌려 사람을 덮을 정도의 개들을 팔팔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개들끼리 싸워서 다수가 폐사할 수 있고 운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집게나 발들이 이미 끊어져 있을 확률도 매우 높다. 참고로 이게 실제로도 벌어지긴 하는데 개잡이 배 등에서 발생한다. 즉 해상사고다. 에? 이 얘기는 뭐야? 만약에 개잡이 배에서 거기 일하던 사람이 거기 떨어지면 개한테 뜯겨 먹힌다는 얘긴가? 그 위에서는 그 개의 신체 구조상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밑에는 이런 사고가 실제로 벌어지긴 한다 라고 하는데 좀 아귀가 안 맞는데? 만약에 엄청 큰 개들이 몰려있는 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너무 끔찍해요. 개들이 얼마나 딱딱해. 개딱지 같은 거 날카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막 그 따개비 같은데 긁히는 것처럼 개 등딱지랑 막 집게 이런 데다가 다 긁혀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감염될 것 같은데? 갯벌 가서 맨발로 있으면 작은 개가 발톱 굳은 살 뜯어먹기남 크크.
각질 제거해주네. 닥터크랩이네요. 고마운 친구네. 여담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한 쥐덫 동영상 중에는 개들을 수조에 넣고 쥐가 먹이를 먹으려다 덫에 빠지면 거기서 쥐들을 계속 집게로 찝어 쥐들을 혼내주는 쥐덫을 찍은 것도 있었다. 뭐야? 너무 잔인해. 아이, 쥐가 뭔 잘못이 있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대표 쩔템님이라고 여름철 되면 이제 모기들을 막 고문하고 이런 채널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댓글에서 다 와, 모기 뒤져라, 죽어, 신해 하면서 막 보는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모기가 당연히 싫고 짜증나지만 저거를 고문하는 거를 즐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뭐 모기는 그 미물이니까, 작은 벌레니까 그렇다 쳐. 근데 쥐를 잡아가지고 개한테 고문시키는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개 드럼통 욕조라는 이야기였고요. 재밌었고요. 자, 다음 도시 전설은 달라붙은 렌즈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끔찍하죠?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유명 도시 전설.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도 공고 일대를 중심으로 대유행한 도시 전설이다. 어느 공업 고등학교에서 아크 용접을 실습하는 시간. 아크 용접은 철을 3000도의 고온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실습 현장은 가마솥처럼 후끈하다. 그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한 학생이 보호용 차광 안경을 벗고 흐르는 땀을 닦았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은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평소대로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 렌즈를 빼려는데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다. 사실 실습 시간에 보호 안경을 벗었을 때 용접용 불꽃의 열기로 수분이 증발해 렌즈가 각막에 붙었는데 미처 그것을 모르고 렌즈를 벗기는 순간 각막도 함께 달라붙어 떨어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도시전설의 틀이었고요. 공고학생 대신 용접 기술자가 등장하는 변형도 있으며 이 경우는 눈에 렌즈가 붙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떼어보려고 하지만 실패에 실명한다는 내용이다. 인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눈이라는 부위에 밀착시키는 특성 때문인지 이것 말고도 렌즈에 관련된 도시전설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이 도시전설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도시전설로 퍼진 이야기 자체는 허구지만 렌즈가 눈에 붙어 눈이 상하는 일은 그럭저럭 있는 편이다. 렌즈를 다룸에 있어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용접 불꽃을 맨눈으로 볼 경우엔 실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용접 중엔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편이 좋다.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생각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 터질 수 있다. 렌즈를 끼고 잤다가 다음날 빼려고 잡아 뜯었는데, 맞아요. 그 렌즈 뺄 때 이렇게 빼잖아. 요렇게 그냥 쓱 이렇게 빼잖아. 다음날 빼려고 잡아 뜯었는데 렌즈와 각막이 붙어서 각막이 손상됐다는 실제 사례가 올라왔다. 링크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각막이 뜯기면 눈두덩이도 붓는다. 댓글엔 실제 사례자가 줄줄이 나온다. 단 이 사례는 라섹을 한 상태에서 렌즈를 낀 채 장시간 방치함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네이티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2012년 5월 15일 되게 옛날 글이네. 렌즈 끼고 자면 이렇게 됩니다. 혐오샷 주의 플러스 후기. 안녕하세요. 톡을 즐겨보는 22의 경기 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렌즈와 함께 숙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요. 유행은 지났지만 현재까지 시력이 없으므로 음슴체로 가겠습니다. 본인은 주말 근무를 함. 저번 주 금요일 신나게 불금을 보내고 밤을 꼴딱 지내고 바로 출근을 했음. 꾸벅꾸벅 졸았지만 이왕 출근한 거 8시간은 꽉꽉 채우고 가자는 집념으로 버팀. 그런데 퇴근하기 3시간 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서클 렌즈를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사놓고 한 번도 껴보지 않았던 서클 렌즈를 낌. 그런데 본인은 지난해 10월 라섹을 해서 각막이 얇아진 상태.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만 끼고 집에 가서 빼려고 생각을 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 가는 길에 강남역에서 라멘도 먹고 집에 룰루 하고 가서 아이폰을 충전시켜 놓은 채 누워서 카톡을 함. 그리고 그냥 기절. 오후 7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기절. 그때부터 서클렌즈는 내 각막과 함께하게 됨. 이게 내 실수였음. 그리고 내가 깬 시각이 다음날 오전 9시. 퇴근하기 3시간 전부터 꼈으니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그러니까 대략 19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각막과 서클은 함께 했음. 난 눈을 뜨자마자 아차, 서클렌즈 안 뺐지? 빼야겠다. 그리고 내 눈에서 서클렌즈를 분리한 순간 내 눈이 따갑기 시작함. 나머지 한쪽 눈도 분리하니 내 눈은 미칠 듯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게 됨. 내 관절 또한 추게 됨. 알보칠이 눈에 들어간 느낌. 모래가 내 눈을 뒤덮은 느낌. 난 그때부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바닥을 뒹구름. 우리 엄마 청소 안 해도 됨. 내가 바닥 등으로 다 닦아줌. 라섹할 때도 이만큼은 안 아팠음. 근데 진짜 눈을 뜨려 해도 아프고 감으려 해도 아프고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싶었음. 나는 전화기를 부여잡고 장님 모드로 옆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SOS를 침. 친구가 우리 집까지 나를 데리러 오고 나는 눈물 콧물을 계속 흘리는 채 택시를 잡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동. 일요일인 관계로 응급실로 갔음. 난 눈도 못 뜨고 내 친구는 응급실에 처음 와봐서 우리 둘 다 우왕좌왕. 그러다 경비를 해주는 오빠가 친절하게 접수까지 도와주고 나는 안과로 갔음. 휠체어까지 탔음. 그 경비 오빠가 끌어줬음. 근데 난 그냥 눈 못 뜨는 장님이라 눈물만 흘릴 뿐, 그냥 아플 뿐, 시력 없어지는 줄. 의사쌤이 눈 뜨세요 라고 했는데 못 뜨겠어요. 뜨세요. 뜨세요. 안약 넣어야죠. 안약 살짝 넣고 뜨세요. 이렇게 10분가량을 실갱이를 함. 결국엔 의사쌤 진짜 화내길래 무서워서 눈뜸. 그랬더니 눈은 안 아팠음. 근데 이럴 수가. 모든 게 뿌옇게 보임. 내 시력이 거기서 멈추는 줄 알고 멘탈 붕괴. 의사쌤이 결론을 말씀해 주셨음. 17시간 동안 서클렌즈와 각막은 일심동체 상태. 난 그 상태로 서클렌즈를 제거하다 보니 각막이 뜯겨져 나간 것. 두 각막 모두 내가 손으로 뜯음. 결국 이거는 시간이 약이라는 결론이 나옴. 아이고, 렌즈 귀찮다고 끼고 자지 말고 진짜 꼭 빼고 자셈. 안 그럼 각막 분리 상태 일어남. 이분이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평소 눈이 이렇고 이게 12년도 사진이니까 화장법이 그때 그 시절이네요. 예. 그 다음 사진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어떡해. 각막을 뜯은 다음에 사진인 거야.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눈이 완전히 부었네요. 그냥 진짜 아프겠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는 8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게다가 라식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렌즈를 끼다뇨. 유유. 끼고 주무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정도는 렌즈 착용하시지 않는 게 눈에 좋아요. 그리고 렌즈 끼고 주무셨을 경우 빼실 때 인공 누액을 넣고 빼셔야지 그냥 빼버릴 경우 각막이 탈루되어서 몹시 안 좋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건강도 신경 써주세요. 각막이 탈루된다? 이 뭐랄까 전문 용어가 너무 끔찍하네요. 탈루된대. 뭔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다. 탈루가 뭐야? 탈루 뜻 밖으로 빠져서 새는 것. 순화어는 샘, 누락, 빠짐. 그 얘긴 즉슨 각막이 누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렌즈 조심해서 낍시다. 끼더라도 자기 전에는 꼭 빼고 자는 걸로. 아무튼 달라붙은 렌즈 도시전설을 읽다가 저 글도 읽어봤는데요. 저 글 진짜 무섭네요. 렌즈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사례로는 1개월에 한 번 갈아 끼는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잊고
그 위에 새 렌즈를 끼면서 지낸 노인의 눈에서 27개의 콘택트 렌즈를 발견하고 제거 수술을 한 경우이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눈 뻑뻑해서 어떡해? 이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뻑뻑한 건가? 이렇게 그냥 지내신 건가? 기억을 못 하시고? 어떡해. 소프트 콘택트 렌즈 17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고 서로 달라붙지 않은 렌즈 10장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노인은 노화와 안구 건조증 때문에 증상이 있는 줄 알았으나 렌즈 제거 수술 후 시력 상실 등이 없이 회복 중이다. 이거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진짜 끔찍하다. 눈에 27개 렌즈를 끼는 거? 기네스 기록급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도 뭐 이후에 렌즈 제거 수술도 가능하셨고 시력 상실도 뭐 딱히 없으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여기까지가 달라붙은 렌즈 도시전설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도시전설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다시 데우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약간 무섭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던 그런 상식을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도시전설이라면 도시전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데 인터넷에 짤방, 동영상 등으로 돌아다녔던 것으로 다시 데우면 절대 안 되는 의외의 음식 10가지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 자, 음식 목록입니다. 이런 게시물에서 언급하는 음식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치킨, 이거 진짜 유명하죠. 단백질을 재가열하면 소화 장애 물질이 나온다고 주장. 시금치, 다시 데우면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주장. 버섯을 자르면 단백질이 악화되고 재가열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달걀, 다시 데우면 독소가 나온다고 주장. 밥, 쉰 밥은 데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주장. 상추, 질산염 때문에 재가열하면 안 된다고 주장. 감자, 뭐 이런 음식 목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게시물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자, 이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유사 과학이다. 애초에 근거는 고사하고 전자레인지 음모론에서나 허구한 날 써먹던 단백질 구조 운운하는 얘기가 가득할 뿐 정확히 검증된 정보가 단 하나도 없다. 쉰 밥을 데워봤자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외하면 다 헛소리이며 달걀은 껍데기를 안 깬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내부 압력 차로 인해 터지거나 폭발해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독소가 발생하진 않는다. 쉰 밥은 어떻게 해도 쉰 밥이니까 이건 맞는 말이네. 또한 전자레인지만큼 안전한 조리 기구도 없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물 분자의 충돌로 열을 일으키는데 물에 끓는 점인 100도씨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20도 이상이어야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없어 아미노산 변성, 지방의 분해, 카라멜라이즈 등의 분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전자레인지 자체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제외하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자레인지는 가전제품 중에서 수명이 넘사벽으로 길다. 하지만 금속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 뭔가를 이제 돌리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전자파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전자레인지 앞에 있지 마라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단 하나도 없잖아. 전자파 스티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전자파에 대한 좀 막연한 공포감에서 생겨난 도시전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면 맛이 없는 이유가 물 분자를 끓게 만들어서 이제 조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0도를 못 넘기잖아요. 100도를 못 넘기니까 그 마이야르가 안 일어나니까 감칠맛이 막 생기지가 않는다 하더라고. 전자레인지로 하면. 그래서 오히려 몸에 좋다. 몸에 나쁜 게 없네요. 예. 탄다든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 정말 유명했어요. 치킨을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몸에 진짜 안 좋다. 소화 장애물질이 나온다. 이 얘기는 진짜 유명했어. 저도 그래서 옛날에 주저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치킨 먹고 싶은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나? 근데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치킨을 돌리면 치킨이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을 데울 거면 에어프라이어에 넣던지, 에어프라이어가 없다면 후라이팬에 그냥 중약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슬슬 데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킨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도시전설, 다시 데우면 절대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이번 이야기는 다친 동물 보호 기금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정말 유명한데요. 어떤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에 관한 도시전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한쪽 발이 없는 개나 차에 치여 내장이 튀어나온 고양이 등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다친 동물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지 회복 중에서 완치까지의 동물 사진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감동받아 기부금도 제법 모인 듯 했다. 제대로 기부금을 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듯 보였고 모인 기부금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하단에 표시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물 치료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홈페이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치된 뒤의 사진이 다치기 전의 사진보다 먼저 찍혔다 라는 내용의 도시전설. 즉 홈페이지 작성자는 돈을 벌기 위해 멀쩡한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뜻. 사진으로만 보면 비포와 애프터를 알아보기 힘든 점을 착안하여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내용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다친 동물이 점점 낫는 사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 보여주는 홈페이지인 건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그게 역순이었다. 멀쩡한 애를 괴롭히고 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역순으로 올린 거였다라는 도시전설이죠. 이 도시전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진짜다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도시전설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전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누군가 상상해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그거를 쓰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확언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 아무튼 여기까지 다친 동물 보호 기금이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SNS 괴담 모음입니다. 승합차 할머니 괴담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괴담인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할머니를 내세워서 도우러 접근하면 봉고차로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한다는 괴담이다. 괴담으로 알려졌지만 그러한 수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퍼진 것으로 추정되며 몇몇 비슷한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다. 다만 괴담처럼 정말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고 비슷한 사례 중에서도 노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노인을 이용한 납치 수법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았죠. 이걸 도시전설이라고 하기도 뭐해. 이런 이야기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진짜 실존했던 거 아닌가? 자, 할머니 괴담 읽어봤고요. 다음 괴담은 핫팩 환각제 괴담입니다. 2013년에 며칠 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괴담이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핫팩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얼굴에 비비면 환각 성분이 나와 정신을 잃고 인신매매를 당한다. 서문시장 근처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피해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음침한 골목에서 교회 이름으로 나눠준 핫팩을 받아 얼굴 쪽에 비비면서 갔다.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큰 길로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SNS로 퍼졌는데 경찰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히면서 종결되었다. 애초에 이건 명탐정 코난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클로로포름 등이 듬뿍 적셔진 거즈를 코에 대고 5분은 심호흡을 해야 한다. 다만 누군가 주변에 음식을 나눠줘 병원에 이송된 사례는 있다. 이 이야기 상당히 유명했죠. 이게 핫팩 환각제 말고도 예전에 그냥 클로로포름 흠뻑 적신 그 천으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 건데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막 5초 만에 기절하고 이런 연출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된 게 핫팩 환각제 괴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괴담은 왜 나왔을까? 이런 괴담들이 계속 돌면서 점점 한국 사회는 모르는 사람한테 뭘 받지 않는 문화가 되긴 됐어. 물론 그게 좋죠. 예. 혹시 모를 범죄의 위협에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고 하니까. 자, 다음 괴담입니다. 2015년 텐진항 폭발 사고로 촉발된 독극물 비괴담. 2015년 중국 텐진항의 폭발 사고 이후 항구에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 수백 톤가량의 청산가리가 유출되었고 이것이 상공으로 올라가 독극물 비가 내린다는 괴담이었다. 앞으로는 비를 절대 맞아서는 안 되며 이 비를 맞을 경우 청산가리로 인해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청산가리 유출은 사실이었고 사고 장소에서 6km 떨어진 하이허 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던 모양이다. 이로 인해 SNS상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사람들 사이에서 독극물 비괴담이 나돌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의 분석으로는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로 인해 생긴 대량의 청산가리 유출 때문에 독극물 비가 생성되어 우리나라에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상공에 올라가면 그 악명 높은 방사능도 희석된다. 상공 올라가면 이제 구름 되고 막 넓게 퍼지니까 다 그게 희석이 되나 보다. 방사능도 희석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뭐가 나도 낙진이 안 오는 거겠죠. 근데 이거 좀 무섭다. 독극물 비가 내린다. 이러면 밖에 어떻게 나가냐. 절대 못 나가죠. 그리고 앞으로는 비를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 괴담적이야. 너무 디스토피아적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식물들 다 죽고 그냥 사실 수돗물도 사실 물 정수해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 수돗물도 못 먹고 큰일이었을 텐데 다행히 사실 무근이었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자, 다음 괴담은 휠체어 아저씨 괴담입니다. 고향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의 아들이 지난 20일 밤 주엽역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장애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학생 나 좀 도와줘 라며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한 뒤 누군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물 안으로 유인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여성은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길한 예감이 든 아들이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도망치자 이 남성이 벌떡 일어나 스스로 휠체어를 끌고 갔다며 아들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 측에서 비슷한 사건도 없었다고 밝혀 거짓임이 드러났긴 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휠체어를 타고 1년 반 동안 환자 행세를 한 사기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니 이거 딱 봤을 때 만약에 이 휠체어 아저씨 괴담을 널리 퍼뜨리고 싶으면 이 당시 유명했던 커뮤니티 우떼라든가 네이트판이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 크크크 주작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 지역 인터넷 카페 되게 확장성이 적은 저런 카페에 올리면 되게 사실 같잖아. 근데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저런 지역 카페에다가 저런 괴담을 퍼뜨린 게 아닌가. 본인 괴담을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 이거 되게 유명한 괴담 템플릿이긴 하잖아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인 척 해가지고 도움을 유도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와가지고 막 확 납치해간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당시에는 인신매매 진짜 많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무근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정말로 많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많았나?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나 싶어요. 요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오? 비슷한 괴담이 많았구나. 아니 인신매매 나무위키인데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 나라 치고는 의외로 인신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다. 진짜? 인권단체와 미국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섬노예, 염전노예, 아동 강제 입양 사례가 꼽히고 있다. 아동 강제 입양 사례가 많아요? 한국이?
과거에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경찰과 군인,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수용소나 보육원에 보냈다. 사람을 많이 잡아 가두면 실적으로 인정되어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서울시립갱생원, 부산 성덕원 사건, 양지마을 사건, 삼청교육대, 성감학원, 서산개척단, 국토건설단, 대구희망원 사건 등에서 국가 권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었다. 야, 최근에 나는 생존자다라고 나는 신이다 그 후속작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넷플릭스. 거기에도 이거 나왔잖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짓을 당했는지 다 막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짤로 봤었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즘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예, 요즘도 그러나? 요즘 한국 선진국이잖아. 그 섬노예 말고 염전노예 말고 한국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나? 지금도? 1950년대부터 한국은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의 혼혈아를 해외로 보냈고, 가족이 있는 아이를 고아로 둔갑시켜 보육원에 넘기거나 해외로 입양시키는 등 아동 수출국이란 악명으로 자자했다. 이것은 개도국 시절 한국의 주된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였다. 에? 진짜요? 이게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였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 외화벌이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사업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일제감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큰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음에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양공주나 한국군 위안부 등을 장려하였으며,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은 반강제적으로 납치와 약취로 끌려와 몸을 팔고 성병에 걸렸으며 살자 하는 일이 빈번했다. 아니, 근데 이 얘긴 들었어.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렇게 몸을 파는 것들을 좀 장려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끔찍한데? 그 밖에 염전 노예, 아동 인신매매 문제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최소 수십만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성범죄와 학대에 노출되었고, 해외에서는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국가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아이들 파는 나라, 홀트 아동복지회를 참고. 아이들 파는 나라가 뭐야?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이런 책이 있구나. 한국은 6.25 전쟁 전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대리 입양 제도라고 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 아동의 출생 국가에 오지 않고도 국제 입양이 가능하였었고, 배달 과정에서 5명은 전염병에 죽거나 수십 명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주문 후 배송받는 방식에 가까우며 반려동물 사진을 보고 쉽게 결정하는 과정과 닮았다. 또한 기아 호적은 국제 입양으로 보내기 위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닌 입양 아동을 서류상 고아로 만드는 과정 중 하나였다. 1980년대 아동 한 명의 총 입양 비용은 5,000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당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연간 약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베이비붐으로 치솟던 복지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었다. 이야, 이걸 또 국가가 먹은 거야? 그러면?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이 돈을? 어떡해. 지금 실종 아동들이 해외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 신빙성이 있다. 그러네. 그렇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못 찾는 거네. 아이고. 2002년 스웨덴의 국제 입양 아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살자율이 3.7배 높고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이력은 1.5배 높다. 또 결혼하는 비율도 현지인 56% 대비 20%, 취업률은 현지인 77% 대신 60%, 취업하더라도 입양인의 50%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이러한 국외 입양 수출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으나 현지에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히고 추방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당시 입양자들의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가슴 아픈 역사라 할 수 있다. 야, 진짜 가슴 아프네요.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걸 나라에서 묵인했다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고 끔찍하다. 그냥 서양인들이 카탈로그 보고 그냥
얘 이쁘네, 얘 귀엽다 하고 그냥 애 입양해 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얘 우리 가족 아니에요 하고 그냥 버린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한데? 괴담보다 더 괴담 같은 현실이네. 진짜 실종 아동들이 되게 많이 저렇게 해외로 팔려갔겠네. 자,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봤었는데 여기까지가 SNS 괴담이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도시전설은 9.11 테러 3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디 건물 위에 한 남성이 서 있고 바로 뒤에 비행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91101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9.11 테러와 관련하여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 찍혔다라는 소문으로 유명했던 사진. 테러가 있었던 날 바로 아침 헝가리에서 온 피터 구줄리라는 사람이 사진작가인 동생과 함께 세계무역센터 건물 옥상에 올라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그 순간 비행기가 날아들어와 강타했다고 한다. 몇 가지 판에서는 둘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나중에 이 사진으로 떼돈을 벌었다 등의 변형이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합성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장난삼아 자기의 옛날 사진을 수정하여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고 놀라 자기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반응을 기대하며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합성 사진을 보냈으나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려버리며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 사태가 너무 커지자 본인이 등판하여 여러 번 사과하기도 했다. 이거 좀 큰 장난이긴 하네.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참사고 하니까 이런 걸로 장난치는 게 썩 보기 좋지는 않은데 친구들이 이를 더 키운 거죠. 친구들한테 선 넘는 장난을 친 건데 친구들이 이 사진 보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임.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구적으로 개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원래 개념이 없긴 좀 했지만 아래는 이 사진이 합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써져 있는데 너무 기니까 안 읽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해외에서는 911 투어리스트 가이라는 이름으로 필수 요소가 됐다. 그러니까 밈이 된 거죠. 대충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등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사진에 어떻게든 저 남성을 끼워 넣는 식. 여기까지가 9.11 테러 3초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 다음 도시 전설입니다. 이번 도시 전설은 mp3 납치 괴담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데 약간 뭐랄까 선풍기 틀고 자지 마라 급의 괴담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mp3의 볼륨을 크게 해놓고 길을 걸어가면 납치당한다는 도시 전설이다. 이전에도 아주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2010년경부터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크게 높이면 온 신경이 이어폰에만 집중이 되고 주변에 대한 주의력도 크게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큰 대로변이라면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많으니 다행이지만 골목길이나 밤길에는 차로 납치해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 도시전설의 공포 포인트다. 결국 이 괴담이 기사화까지 되자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 했으나 오히려 납치나 강도 같은 것보다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 일단 이어폰을 끼면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니 옆에 차가 오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강도나 납치는 사실 무근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실제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mp3 크게 틀고 다니지 말라는 도시 전설이었던 거죠. mp3 크게 듣고 다니면 납치당한다잉? 이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즘이 더 위험하긴 하지. 요즘은 그냥 폰 보고 걸으니까 시각마저 지금 이어폰 꽂고 그냥 걷는 거는 사실 안전해. 시각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어폰 꽂고 폰 보면서 다니잖아. 더 위험하죠, 요즘이. 아무튼 이런 mp3 납치 괴담도 있었다. 좀 허무하긴 한데 되게 유명한 괴담이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폰 보고 걷다가 죽은 사람 뉴스 몇 개 본 것 같다. 되게 많겠죠. 예. 그런 분들을 스몬비라 하던데. 스몬비? 되게 오래된 신조어긴 한데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즉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억지 유행어야. 억지 신조어임.
뭐야? 북한에서도 스몬비가 많아지고 있다? 아니, 스마트폰이 있어? 아니, 북한의 새 통신사의 가입자를 합치면 400만, 500만 정도로 추정된다? 좀 안 믿겨지는데? 자, 여기까지 mp3 납치 괴담이었고요. 자, 다음 괴담 좀 신박합니다. 이건 뭐랄까? 웃픈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넷카마의 최후라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에 한국의 웹사이트들에 유포되었던 도시전설 중 하나이다. 해에 후배 녀석에게서의 전화 보고 예전에 모 동호회에서의 후배인 이 녀석은 네카마다. 네카마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자인 척하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죠. 이 녀석은 네카마다. 누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등록한 아이디로 세이클럽에서 남자를 홀리는 게 취미인데 글빨이 얼마나 좋은지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 라기보다는 보통 여자가 말 걸면 남자들은 넘어가 버리기 십상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세이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무심결에 메일 주소를 알려줬더니 계속해서 메일이 오더란다. 장난삼아 계속 답장을 해줬는데 어제 자취방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고 한다. 소포를 열어보니 내용물은 꽤나 비싸 보이는 반지. 놀라서 금은방으로 달려갔더니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싼 녀석이라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녀석은 나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팔아서 플레이스테이션 2나 사서 내게 바치라고 충고해줬다. 하지만 이 순딩이 녀석은 그 남자에게 메일을 보내 사실은 남자라고 미안하다고 반지는 오늘 되돌려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버렸다. 오늘 답장이 왔단다. 답장의 내용인 즉 당신이 남자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함께 웃고 울면서 이야기했던 추억은 진실되지 않았습니까? 저랑 사귀어 주세요. 후배 녀석은 해외로 도망가겠다고 난리다. 쯧쯧.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니까 크게 한번 데이는 게지. 네카마 놀이도 좋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의 교훈 끝. 이게 첫 번째 게시물이었고 두 번째 게시물이 또 올라옵니다. 어제 네카마 사건의 결말. 정말로 위험하다고 직감한 후배 녀석. 결국 아는 형의 차를 빌려 수원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다녀왔다. 반지도 돌려줄 겸 확실하게 이야기도 할 겸. 상대방의 나이는 37. 굉장한 나이스 미들이었단다. 나이스 미들이란 뜻은 뭔가 나이스한 중년을 뜻하는 단어인데 37이면 젊은데? 근데 이 당시에는 중년이라고 했겠죠? 37이면? 턱수염을 근사하게 기른 데다가 옷 입는 센스도 장난 아니었다고. 수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단다.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울더란다. OTL.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면 재밌냐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사람을 못 믿게 될 것 같다고. 당황한 후배 녀석.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럼 친구로부터 시작해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자폭성 멘트가 아닌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납득했다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뭐 이걸로 한 건 낙찰일까나? 말투가 진짜 습덕이다. 재밌죠? 네카마 사건 파이널 마지막 글입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한 소식. 두 사람 결국 사귀기로 했답니다. 계속되는 진지한 구애에 결국 후배 녀석 넘어가 버렸단다. 후배 왈.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라고. 추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조금이랄까 상당히 미묘. 일본 사람 말투인데? 요약하자면 네카마지를 하던 남성이 채팅 사이트에서 어떤 남자를 꿰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이 네카마에게 사랑을 느껴 적극적으로 구애 공세를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관없다며 교제하자고 했고 그 거절에 울었지만 결국 네카마는 상대방을 울린 죄로 게이 커플이 되었다는 이야기.
2004년부터 네카마 관련으로 돌던 이야기지만 진위 여부는 완전 불명. 이글루스의 한 블로거가 자기 후배 얘기라며 포스팅한 내용이지만 정작 그는 전형적인 인터넷상의 허언증 환자로 의심받는 인물이었으며 몇 번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 포스팅이 뜸해지기 시작해 수년이 지나자 블로그를 아예 관리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결국 블로그가 사라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니찬에서 떠돌던 이야기라고도 하나 확실하진 않다. 이게 옛날에는 네카마가 진짜 많았죠. 왠진 모르겠어. 이게 인터넷에서 여자인 척을 하면 말이죠. 꼬이잖아.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잖아. 인터넷 상에서 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심심합니다. 이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준단 말이야. 왜냐? 옛날에도 그렇고 뭐 요즘은 더 뭐 비율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인터넷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인터넷에서 귀했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 소수의 남자들이 이제 여자인 척을 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도 유튜버한테 네카마라고 강퇴당한 적이 있어요. 여잔디 유유유. 왜 네카마인 척 했어요. 네카마 아니면서. 예. 그 인터넷에서 네카마질? 그런 것도 있잖아.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법. 그런 거 강의도 있잖아. 그런 거 알려주는 유튜버도 계시고. 왜 그러는 걸까? 기본적으로 낚시하는 거에 대한 쾌감이 많았어. 그러니까 옛날 인터넷에는 낚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 요즘은 낚시글 많이 안 올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제목 딱 이거 뭐지? 궁금하네 하고 딱 누르면 싱하영이 나온다든가 아헥헥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최근에도 그런 거 하나 있긴 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싫어하냐? 가슴이 진짜 웅장해준다. 이런 게 유행했잖아. 최근에도. 그런 거 보면 낚시글의 계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긴 하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과거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낚시글, 낚시 영상 같은 거 안 올리잖아. 그래서 믿고 볼 수 있는데 옛날 인터넷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들 낚아야지 그냥. 사람들 열받게 해야지. 이런 게시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옛날에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아예 없었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금도 여자면 득달같이 달려든다. 피곤하다. 여자 맞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네카마의 최후라는 이야기였고요.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도시 전설은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도시전설다운 이야기죠. 도시전설하면 떠오르는 좀 도시전설이랄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어떤 특수한 행위를 통해 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전설.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영어로 엘리베이터 게임을 구글링해 보면 이 괴담의 발원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일본 또는 한국이라고 나오지만 정작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은 확인이 안 된다. 이 괴담은 1990년대 초에 PC통신에서 떠돌던 이야기다. 괴담 형식은 은원이나 인과에 의한 상벌응보를 골격으로 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고 단순 호기심이나 우연성에 의존하며 결말이 없는 도시괴담이라는 형태를 가진다.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전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나폴리탄 괴담도 뭔가 절대 뭐를 하지 마. 절대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괴담이 끝나잖아. 그 근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이라는 도시전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엘리베이터로 가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10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탄다. 탈 때는 무조건 혼자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탄 채 4층, 2층, 6층, 2층, 10층을 눌러 이동한다. 이때 누군가가 타면 실패한다.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누른다. 5층에 도착하게 되면 젊은 여자가 탄다.
그 여자에게는 말을 걸거나 눈이 마주치거나 여자가 말을 걸어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당신에게 뭐라 한마디 하고 죽일 것이다. 여자가 타면 1층을 누른다.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지 않고 10층으로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층을 누르면 실패한다. 그만두고 싶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9층을 지나치면 거의 성공한 것이다. 참고, 당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도착한 세계에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5층에서 탄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서워. 돌아오는 방법. 여자가 타지 않은 경우 10층에 올라가면 내리지 말고 1층을 누른다. 인식이 안 된다면 계속 연타한다. 5층에서 여자가 탄 경우 10층에 도착하면 다시 내리고 탄다. 올 때 사용했던 패턴 4, 2, 6, 2, 10, 5층과 같이 1층을 눌렀는데 10층으로 가면 6에서 8층 중 아무거나 누르면 1층, 즉 현실 세계에 갈 수 있다. 되게 느작없죠. 느작없는 뭔가 매뉴얼 괴담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되게 귀찮잖아.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를 다 외우는 것도 힘들고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걸 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이 괴담을 봤는데도 할 생각을 안 한 이유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귀찮아서였던 것 같아. 이걸 알아도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또 적어서 가서 하는 게 또 정성이에요, 진짜.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이었고요. 이 세계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이용한 괴담이다. 이상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신비감과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착한 세계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점이 공포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요소이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 같은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당신 혼자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활용 점정. 바리에이션도 많은데 새벽 3시에 해야 한다거나 여자는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 위를 보면 안 된다거나 등 이런 식의 바리에이션은 다른 괴담에서도 많이 쓰였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엘리베이터에 그거 많잖아. 세로형 모니터에다가 광고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유재석 님이 막 광고 하잖아. 홍삼 광고 막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이 안 나오지 않을까?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진 않아. 확실히. 아무튼 여기까지가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이었고요.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 트럭에 치이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세계로 가긴 하죠. 트럭에 치이면. 예. 여기까지 짧고 굵은 도시전설 모음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언제쯤 유튜브 올라오나요? 이게 뒤죽박죽이긴 한데 3, 4개월 전 방송한 것 중에서 아직 편집본이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약간 좀 뒤죽박죽으로 올라오는데 세이브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편집본 많이 해가지고 라이브랑 편집본 간의 그 간격이 넓지 않도록 해볼 예정입니다.